그만들 하시오. 이 결혼은 여기서 끝내야 합니다. 저분 신랑 아버지 아니야? 대체 무슨 일이래? 신랑 준호와 신부 소미는 무대 끝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준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아버지를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아버지, 갑자기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 여자는 너한테 숨기는 게 있어. 아버님,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어요. 제가 뭘 숨겼다는 거죠? 왜 결혼식 중에 난동을 부리시는 건데요? 아버지,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 사기꾼 같은 여자가 어딜 감히 우리 아들을 등골 빨아먹으려고 뻔뻔하게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느냐? 그의 목소리는 결혼식장을 울렸고 순식간에 하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터져나왔습니다. 분위기는 얼어붙었고 누군가는 이 상황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가리고 있었으며 또 다른 사람들은 휴대폰을 꺼내 이 장면을 영상으로 찍기 시작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 전 구독 한번 꼭 부탁드려요. 올해로 65세 김영수는 경기도 평택의 작은 농가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들 준호는 아버지의 성실함을 그대로 닮아 학창 시절부터 책임감이 강한 학생으로 자랐습니다. 하지만 김 씨의 삶에는 예상치 못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7년 전 아내 박순애가 오랜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평생의 동반자를 잃은 그는 큰 상실감에 빠졌지만 남은 가족을 위해 다시 일어섰습니다. 아내를 떠나보낸 후 김 씨는 자식의 행복을 바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들 김준호가 결혼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기쁨과 걱정이 뒤섞였습니다. 준호야, 웬일이냐? 무슨 일 있냐? 아버지, 다름이 아니라 드릴 말씀이 있어요. 뭔데? 일이 바쁘진 않냐? 아버지, 저 결혼하려고요. 예전에 말씀드렸던 분이랑요. 제가 만나온 사람이 있는데 이제는 가정을 꾸리고 싶어서요. 결혼? 그래, 좋은 일이긴 하다. 그런데 너무 서두르는 거 아니니?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정말 괜찮은 분이에요. 성격도 좋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평생 일만 하고 살다 보니 여자를 제대로 알아볼 기회가 적었을 거라는 걱정이 앞선다. 네 어머니가 살아 계셨다면 예비 며느리를 봐줬을 텐데 내 어머니가 안 계셔서 그게 더 마음이 쓰인다. 어머니가 있었다면 이 사람을 소개해드리고 더 확신을 얻었을 텐데요. 하지만 정말 잘해보고 싶어요. 그래, 내 선택이니 아버지는 지켜볼게. 언제 한번 데리고 오너라. 네, 아버지 곧 찾아뵙겠습니다. 준호가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김 씨는 한숨을 쉬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드디어 약속한 날이 되자 예비 며느리 소민 씨가 김 씨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김 씨는 대문 너머로 다가오는 소민 씨의 모습을 보고 잠시 멈칫했습니다. 소민 씨는 단정하게 빗어 올린 머리와 깔끔한 화장 그리고 날씬하고 세련된 외모로 눈길을 끌었습니다. 밝은 미소를 띤 얼굴로 깍듯하게 인사를 건네는 그녀를 보며 김 씨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 그래서 준호가 이 사람에게 반했구나. 외모도 단정하고 매력이 있긴 하네. 하지만 겉모습만 보고는 사람을 다 알 수 없는 법인데. 아버님, 안녕하세요. 김준호 씨의 여자친구 이소민입니다. 그래요? 먼 길 오느라 고생 많았겠네요. 안으로 들어오세요. 소민 씨가 거실 소파에 앉아 밝게 이야기를 시작했지만 김영수 씨는 그녀의 말투와 태도를 주의 깊게 살폈습니다. 소민 씨는 집에 방문한 날 김영수 씨와의 대화 중 조심스럽게 부모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녀는 차를 홀짝이며 밝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사실 저희 부모님께서 해외에서 사업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번 결혼식에는 참석이 어려우실 것 같아요. 워낙 바쁘신 분들이라 바로 오시기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혼식 준비는 제가 알아서 하기로 했어요. 김영수 씨는 순간 당황스러웠습니다. 부모님이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의외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바로 반응하지 않고 조용히 그녀의 말을 더 들어보았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오랫동안 해외에서 사업을 하셔서 저도 어릴 때부터 외국을 오가며 지낸 적이 많아요. 그래서인지 부모님께서는 저희가 알아서 잘 알 거라 믿으시는 편이에요. 너무 간섭하지 않으셔서 저는 오히려 편해요.
소민은 자신의 부모님이 해외에서 사업을 하며 성공적으로 살고 있다고 강조하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부모님께서는 저희가 결혼식을 성대하게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셔서 저도 최소한으로 하려고요. 부모님께서 해외에 계셔서 결혼식에 오시지 못하신다고? 결혼식이 평생 한 번뿐인 큰일인데 아무리 바쁘셔도 딸 결혼식에는 오셔야 하는 거 아닌가? 오히려 저를 믿고 맡기신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자식 결혼식에는 어떻게든 시간을 내는 게 이해가 안 가는군. 그럼 부모님은 결혼식 후에라도 뵐 수 있는 거냐? 준호도 결혼 전에 장인어른, 장모님을 한번 만나 뵈어야 하지 않겠냐? 아버지 우리 소민이는 부모님이 바쁘신 상황에서 혼자 결혼식을 잘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소민이가 혼자 얼마나 대견해요. 저는 소민이의 이런 점이 참 좋아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내가 결혼을 준비하는데 신부 측 부모님을 한 번도 못 뵈었다니 이상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잖니. 이건 단순히 바쁜 것과는 다른 문제다. 아버님, 그 부분은 제가 대신 잘 준비하겠습니다. 부모님도 결혼 후에 꼭 인사드릴 기회를 만들겠다고 하셨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소민 씨는 조심스럽게 차를 내려놓으며 부드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님, 그리고 예단은 굳이 준비 안 하셔도 돼요. 부담스러우실 것 같아서 저희는 그런 거 없이 단순하게 진행하고 싶어요. 저희는 그런 격식을 따지는 것보다 두 가족이 편안하게 어우러지는 자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부모님께도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동의하셨어요. 김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그래요? 부모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럼 예단 없이 진행하는 걸 신부 측에서도 괜찮아 하시는 건가요? 옆에서 대화를 듣고 있던 준호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요즘은 이런 결혼 방식도 많대요. 복잡한 준비보다는 단출하게 진행하는 게 오히려 낫다고 해서요. 저희도 소민이 의견에 동의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두 사람이 신중하게 준비한다면 나는 더 이상 뭐라 하지 않겠지만 부모님들을 먼저 뵙고 상의할 기회가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 점이 조금 아쉽구나. 준호가 웃으며 아버지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알아서 잘 준비할게요. 너무 걱정 마세요. 김 씨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 불편함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들을 바라보며 잠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소민 씨가 집을 떠나고 난 후 김 씨는 거실에 앉아 조용히 차를 마시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참 뒤 아들 준호가 방에서 나와 거실로 들어오자 김 씨는 눈길을 들어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준호야, 잠깐 이야기 좀 하자. 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김 씨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소민 씨가 꽤 밝고 말도 잘하더구나. 그런데 아버지가 조금 찜찜한 부분이 있어서 말이다. 아버지, 뭔가 마음에 걸리시는 게 있으세요? 아무리 바쁘셔도 딸 결혼식인데 시간이 안 된다는 게 이해가 되질 않는다. 소민이가 말씀하시길 정말 바쁘신 분들이래요. 믿어도 괜찮으실 거예요. 너는 이 상황이 정말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냐? 뭐, 소민이가 어렸을 때 외국에서 자랐다고 하니 외국 정서인가 싶어서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진 않아요. 내가 정말 이 결혼을 결정하기 전에 확실히 알아본 게 맞긴 한 거냐? 아버지께서 걱정하시는 건 알지만 저는 소민이를 믿고 싶어요. 그래, 내가 믿고 가는 길이라면 아버지는 더 지켜보겠지만 어쩐지 이 결혼이 탐탁치 않구나. 남들처럼 평범하게라도 하면 좋을 텐데 말이다. 결혼식장에서 신부 측 부모님 자리가 비어 있으면 이상하게 보일 텐데. 소민이 먼 친척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부모님 대신해서 결혼식에 참석하신다고 했어요. 그렇게 대화를 마친 후 김 씨는 혼자 거실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번 결혼이 정말로 순탄하게 흘러갈 수 있을지 그의 의구심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아들의 인생에서 중요한 순간인 만큼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결혼식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아버지로서 나도 제대로 준비는 해야지. 김 씨는 어느 날 아침 일찍 평택에서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오랜만에 백화점에 들르기로 한 그는 자신에게 어울리는 깔끔한 양복 한 벌을 맞추고 싶었습니다. 백화점에 들어선 김 씨는 화려하게 진열된 상품들과 사람들의 북적임에 살짝 어색한 기분이 들었지만
이내 곧 단정한 태도로 매장을 둘러보았습니다. 한 점원이 다가와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손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아, 결혼식에 입을 양복을 보려고 왔습니다. 깔끔한 게 있으면 좋겠어요. 점원의 안내로 양복을 고르던 김 씨는 곧 마음에 드는 진회색 정장을 발견했습니다. 간결하지만 세련된 디자인의 정장은 그의 단정한 이미지를 더욱 돋보이게 할 듯했습니다. 이걸로 하겠습니다. 결혼식이라는 자리가 격식을 차려야 하니 제대로 준비하고 싶습니다. 손님, 이 양복은 정말 고급스러운 디자인이에요. 입어보시면 더 마음에 드실 겁니다. 양복을 맞추고 나오는 길에 김 씨는 갑자기 오래된 외투가 떠올랐습니다. 몇 년째 입던 외투가 낡아 결혼식에 입기에는 적합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김 씨 다시 매장을 둘러보다가 고급스러운 남색 코트를 발견했습니다. 외투도 하나 새로 사야겠군요. 결혼식이니 이 정도는 준비해야지. 그는 오래된 거울 앞에서 자신의 머리를 만져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새치가 이렇게 많았나? 이 상태로 결혼식에 가면 내 아들 얼굴에 먹칠하는 거 아니겠어? 김 씨는 고민 끝에 동네에서 유명한 미용실을 찾았습니다. 평소에는 집 근처 저렴한 이발소를 다니던 김 씨였지만 이번만큼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조금 더 비싼 곳으로 향했습니다. 미용실에 들어서자 젊은 헤어 디자이너가 밝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서 오세요, 손님. 어떤 스타일로 도와드릴까요? 김 씨는 머리를 쓰다듬으며 멋쩍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새치 염색 좀 하고 머리도 깔끔하게 다듬어 주시면 좋겠어요. 일주일 후에 아들 결혼식이라서요. 아, 결혼식이시군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깔끔하게 변신시켜 드릴게요. 미용사는 능숙한 손길로 김 씨의 머리에 염색약을 바르고 기다리는 동안 결혼식에 대해 이것저것 물었습니다. 신부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손님 가족분들도 많이 오시겠네요. 김 씨는 염색약이 묻은 머리를 감싼 채로 가만히 앉아 대답했습니다. 신부는 준호가 소개한 사람인데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가족들이 오지 못한다길래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뭐 내 아들이라 믿고 따라야죠. 염색과 커트가 끝나고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본 김 씨는 잠시 놀랐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군. 훨씬 나아 보이네. 아주 멋지십니다. 손님, 내일 결혼식에서 다들 깜짝 놀라실 거예요. 김 씨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미용실을 나섰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김 씨는 옆집 아주머니가 건네준 얼굴팩을 떠올렸습니다. 아저씨, 결혼식 전날엔 이거 꼭 해보세요. 얼굴이 훨씬 밝아질 거예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거울 앞에서 머리를 매만지던 김 씨는 문득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겠지. 이왕 하는 김에 제대로 준비해야겠다. 김 씨는 작은 팩을 꺼내 얼굴에 조심스럽게 붙였습니다. 차가운 느낌에 잠시 움찔했지만 곧 익숙해졌습니다. 팩을 붙인 채로 거실 소파에 앉아 시간을 보내며 김 씨는 자신을 위해 준비한 시간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결혼식 전날 밤, 아들의 중요한 날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를 마쳤습니다. 결혼식 날 아침, 김영수 씨는 평소보다 훨씬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김 씨는 정문 앞에서 잠시 걸음을 멈추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결혼식장 안으로 들어서니 아들 준호가 대기실에서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준호야, 김 씨가 조용히 부르자 준호는 고개를 돌리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버지, 준호는 말끔한 정장 차림에 빗어 올린 머리까지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정돈된 모습이었습니다. 평소 늘 바쁘게 움직이며 일에 치여 살던 준호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낯선 모습이었습니다. 김 씨는 한 걸음 더 다가가며 아들의 차림새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늘은 아주 멀끔하구나. 이런 모습은 처음 보는 것 같네. 준호는 머리를 긁적이며 쑥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제 결혼식이잖아요. 특별히 신경 좀 썼습니다. 그래, 이제 진짜로 결혼을 하는구나. 내 모습 보니 이제서야 실감이 나는 것 같다.
두 사람은 잠시 미소를 주고받으며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김 씨는 주변을 둘러보며 결혼식 준비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 살폈습니다. 김 씨는 결혼식장에 도착한 뒤 밀려드는 하객들을 맞이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오래간만에 보는 친척들과 손님들에게 반갑게 인사하고 손을 맞잡으며 축하 인사를 받는 동안 그의 얼굴에는 웃음이 떠나지 않았지만 어느새 다리가 점점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참, 하객을 맞이하는 것도 이젠 체력 소모가 크구나. 잠시 쉴 곳이 없을까? 김 씨는 고개를 돌려 결혼식장 구석구석을 살피다가 신부 대기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객들이 신부와 사진을 찍으려고 몰려가는 모습을 보며 잠시 그곳으로 향하기로 했습니다. 대기실에 들어서니 신부 이소민 씨가 정중하게 앉아 환한 미소로 하객들과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단정하게 화장을 한 모습은 보는 이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길 법했습니다. 김 씨는 대기실 안쪽 한쪽 구석으로 조용히 걸어가 사람들이 몰려있는 중심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곳에 앉아서 잠시 다리를 쉬어야겠다. 신부 대기실의 뒤쪽에 있는 소파에 앉아 잠시 허리를 기대며 김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시끌벅적했던 대기실의 분위기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잦아들었고 손님들이 하나둘 자리를 뜨자 대기실은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던 중 대기실 한쪽에서 들려오는 소민과 그녀의 친구들 대화 소리가 김 씨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결혼식은 그냥 적당히 넘어가면 돼. 어차피 우리 부모님은 올 수도 없으니까. 소민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말은 김 씨의 귀를 번뜩 뜨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자세를 고쳐 앉으며 대화를 더 들으려 귀를 기울였습니다. 부모님은 아직도 화난 거야? 아니면 내가 또 사고 칠까봐 걱정하는 거야? 둘 다겠지. 내가 이제까지 너무 많은 문제를 일으켰으니. 그래도 이번엔 아무 문제 없게 조용히 끝낼 거야. 내가 알아서 처리하면 돼. 사고를 쳤다니? 부모님이 화가 나서 결혼식에 오지 않는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해외에서 사업을 하신다고 하지 않았나? 부모님한테는 결혼식 날짜랑 장소도 안 알려줬어. 부르면 와서 괜히 소란 피우실까봐 어디서 하는지도 말 안 했어. 너 진짜 대단하다. 친구의 놀란 목소리가 이어지자 소민은 가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번에 아버지가 고혈압도 있으신데 뒷목이라도 잡고 쓰러져 봐. 차라리 없는 게 나아. 으이그, 넌 진짜 언제 정신 차릴래? 부모님한테 좀 잘해라. 부모님은 무슨 어릴 때부터 두 분 다 일하느라 바빠서 얼굴도 제대로 못 봤어? 학교 행사든 뭐든 한 번도 제대로 챙겨준 적 없으면서 내가 뭘 잘못하면 그때만 얼굴 들이밀고 소리 지르던 사람들인데. 그래도 그건 아니지. 내가 아무리 힘들었어도 부모님이 널 이렇게까지 키워주셨잖아. 이제 와서? 무슨 의미가 있어? 그 사람들은 내가 뭘 하든 날 항상 문제 덩어리로 봤어. 김 씨는 그들의 대화를 더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아무도 눈치채지 않게 신부 대기실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는 가슴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불안을 억누르며 결혼식장 입구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여전히 아들 준호가 하객들을 맞이하며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한 손으로 하객들과 악수를 나누고 다른 손으로는 손님들에게 자리를 안내하며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김 씨는 그런 아들의 모습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늘 성실하고 묵묵히 살아온 아들이 오늘만큼은 한껏 멀끔하게 차려입고 결혼식장 한가운데 서 있는 모습이 어쩐지 낯설고 애틋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준호가 아버지를 발견하고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어디 다녀오셨어요? 표정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다리 많이 아프세요? 아니야. 다리는 괜찮다. 잠깐 앉아서 쉬었더니 좀 나아졌다. 아버지, 그래도 좀 앉아서 쉬세요. 여기 계시면 하객들도 많고 계속 서 있으면 힘드시잖아요. 어머니도 계셨으면 저한테 아버지 잘못이라고 잔소리하셨을 거예요. 평소 성실하고 배려 깊은 아들의 모습이 참 든든했지만 오늘따라 왠지 모를 안타까움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괜찮다. 앉아서 쉬는 건 됐다.
나는 잠시 화장실 좀 다녀오마. 네, 아버지. 그런데 아프시면 꼭 앉아서 쉬세요. 김 씨는 화장실에 들어서자마자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얼굴이 평소보다 더 굳어 있었고 눈가에는 긴장과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그는 머리를 잠시 숙인 채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세면대에 물을 틀고 차가운 물로 세수를 했습니다. 얼굴을 닦으며 다시 한번 거울을 바라보았지만 여전히 가슴 속의 답답함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화장실 끝쪽에 있는 칸으로 걸어가 변기에 앉았습니다. 그는 한 손으로 머리를 감싸며 다른 손으로 물병을 꺼내 천천히 마셨습니다. 차가운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지만 마음속의 혼란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몇몇 남성들이 우르르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그 여자 참 대단하지 않냐? 이렇게 또 결혼까지 간 걸 보면 정말 깡이 어마어마한 것 같아. 와, 진짜 대단해. 벌써 세 번째 결혼이라니. 그냥 넘어가는 것도 능력 아니냐? 그러니까. 근데 두 번째 남편은 어쩌다가 죽었대? 글쎄, 나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소문으론 사고라고 하더라. 근데 좀 이상하지 않아? 이상하긴 하지. 사고라고는 하는데 그 뒤에 얘기들이 참 많더라고. 뭔가 좀 꺼림칙한 데가 있어. 남자들은 소변기를 향해 낄낄거리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김 씨는 그들의 대화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무섭지 않냐? 저렇게 철판 깔고 다니는 거 보면 와,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아. 맞아. 얼굴은 반반한데 속은 진짜 무서운 사람 같다? 멘탈이 강하다 못해 단단한 게 아니라 강철 같아. 남자들 진짜 조심해야 돼. 그래도 대단하긴 해. 이렇게 또 잘 넘어가는 거 보면 이번엔 돈 많은 집안이라던데 얼마나 갈지 모르겠다만. 하긴 저런 집이면 이번에도 잘 챙길 거고. 근데 진짜 이번 남편은 알아서 조심해야겠네. 남자들은 웃음을 터뜨리며 대화를 끝내고 손을 씻기 위해 세면대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남자들은 대화를 끝내고 세면대에서 손을 씻으며 여전히 웃음을 참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진짜 저런 여자도 있구나. 참 대단하다 대단해. 김 씨는 화장실 칸에서 들은 대화에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 결혼이라니 두 번째 남편은 사고로 죽었다고. 그는 이 결혼을 반드시 막아야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 문을 열고 복도로 나섰습니다. 복도로 걸어 나오니 조금 전까지 낄낄거리며 대화를 나누던 남자 셋이 여전히 세면대 쪽에서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김 씨는 그들의 대화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정도로 화가 났지만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기요, 실례합니다. 남자들은 깜짝 놀라 뒤돌아보며 김 씨를 쳐다봤습니다. 김 씨는 굳은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혹시 방금 말씀하시던 여자의 이름이 소민인가요? 그 순간 남자들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불안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네?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나요? 남자들은 당황한 듯 시선을 회피하며 얼버무렸습니다. 김 씨는 한 발짝 더 다가서며 단호히 물었습니다. 분명히 소민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아, 저희 그만 가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뭐 잘못 들으신 것 같네요. 그들은 황급히 화장실 문을 열고 나가 복도를 따라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김 씨는 그들의 뒤를 따라가려다 멈춰섰습니다. 그 여자 소민이 맞다. 이건 절대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 그의 가슴 속에서는 분노와 불안이 치밀어 올랐고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는 결심이 들었습니다. 김 씨는 서둘러 신부 대기실로 향했습니다. 김 씨는 다급하게 문을 열었지만 대기실은 이미 텅 비어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신부와 함께 사진을 찍던 하객들도 사라지고 소민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설마 결혼식이 벌써 시작된 건가? 김 씨는 식은땀을 흘리며 복도를 따라 결혼식장으로 뛰어갔습니다. 결혼식장의 문을 열고 들어서자 환한 조명 아래 펼쳐진 광경이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신부 소미는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활짝 웃으며 누군가의 팔짱을 끼고 천천히 입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옆에 있는 사람은 아버지도 어머니도 아닌 정체 모를 중년의 남자였습니다. 아마 소민이 말했던 먼 친척이라는 사람이었겠지만 김 씨는 도저히 그 관계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객들은 환호하며 꽃잎을 뿌리고 사진을 찍으며 환영했습니다. 소민은 화사한 미소를 지으며 여유롭게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김 씨는 그 모습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뻔뻔할 수 있지? 방금 화장실에서 들은 대화가 사실이라면 이 결혼식은 모두 거짓으로 포장된 연극일 뿐이잖아. 결혼식장의 끝에는 그의 아들 준호가 서 있었습니다. 말끔한 정장 차림으로 서 있는 준호의 얼굴에는 약간의 긴장감과 설렘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김 씨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김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김 씨는 입술을 꾹 깨물며 무대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점점 빨라졌고 어느 순간 결혼식장의 중앙에 섰습니다. 모든 시선이 김 씨를 향했습니다. 그만! 김 씨는 한 손을 들어 올리며 외쳤습니다. 그만들 하시오! 이 결혼은 여기서 끝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결혼식장을 가득 채우며 울려 퍼졌습니다. 하객들은 깜짝 놀라 멈춰섰고 웅성거리며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뭐야? 갑자기 결혼을 멈추라니? 저분 신랑 아버지 아니야? 대체 무슨 일이래? 결혼식장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꽃잎을 뿌리던 손길은 멈췄고 카메라 셔터 소리도 사라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무대의 중앙에 서 있는 김 씨를 향했습니다. 신랑 준호와 신부 소미는 무대 끝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준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아버지를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아버지,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소미는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김 씨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준호의 손을 붙잡고 있었지만 눈에는 당혹감과 두려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김 씨는 단호한 표정으로 한 걸음씩 무대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한층 더 높아졌습니다. 이 결혼은 취소다. 여기서 그만 멈춰야 한다. 하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더 커졌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야? 신랑 아버지가 왜 저러시는 거지? 무슨 문제가 있나 봐. 아버지, 제발 말씀 좀 해주세요.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이 결혼은 사기야. 사기, 며느리가 숨기는 게 있다. 아버님,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어요. 제가 뭘 숨겼다는 거죠? 이번이 첫 결혼이 아닌 것도 두 번째 남편이 죽었다는 것도 모두 숨기고 거짓으로 이 결혼을 하려 했다는 걸 준호는 알고 있느냐? 결혼식장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정막이 흘렀습니다. 소미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고 준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김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런 얘기 들은 적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내가 아무리 이 여자를 사랑한다고 해도 진실을 모른 채 결혼을 진행하면 내가 평생 고통 속에서 살게 될 거다. 이 사기꾼 같은 여자가 어딜 감히 우리 아들을 등 쳐먹으려고 뻔뻔하게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느냐? 그의 목소리는 결혼식장을 울렸고 순식간에 하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터져나왔습니다. 분위기는 얼어붙었고 누군가는 이 상황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가리고 있었으며 또 다른 사람들은 휴대폰을 꺼내 이 장면을 영상으로 찍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식 사회자는 상황을 수습하려고 다급히 김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버님, 진정하세요. 여긴 결혼식장입니다. 다들 보고 계시잖아요. 제발 잠시만 진정하시고. 내가 어떻게 진정하란 말이오? 내 아들을 속이고 이런 사기 결혼을 벌이려는 사람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어. 그의 단호한 목소리에 사회자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고 몇몇 하객들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식장을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와중에 신부 측 사돈석에 앉아있던 먼 친척이라는 사람들은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고개를 푹
고개를 숙인 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 먼 친척이라는 거짓말로 우리를 속이려 했지. 부모가 결혼식에 오지도 않고 이런 쇼를 벌이는 이유가 뭐겠소? 다 속임수였다는 거 아니겠소? 사돈석에 앉아 있던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참, 뭐라 변명할 말이 없나 보구만. 이게 진실 아닌가? 결혼식장은 이제 더 이상 결혼을 축하하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예비 며느리 소민이 갑자기 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아니, 아버님. 지금 이게 무슨 짓이세요? 대체 어디서 그런 이상한 소리를 듣고 오신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 아니에요. 제 결혼식이에요. 이런 중요한 날에 대체 왜 이러시는 건데요? 이 결혼식 망치려고 작정이라도 하신 건가요? 그녀는 눈물을 흘릴 것 같은 목소리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객들 앞에서 이러는 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저는 이런 식으로 망신당하려고 여기 온 게 아니라고요. 저 이거 고소할 거예요.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거라고요. 김 씨는 소민의 분노에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며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고소, 명예훼손. 내가 정말로 당당하다면 진실을 이 자리에서 밝히면 될 일이다. 내가 숨기는 게 없다면 왜 화를 내고 격분하는 거지? 저는 준호 씨를 정말 사랑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렇게까지 하시는 건 도대체 무슨 이유죠?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네 부모님은 어디 계시냐? 내가 말한 그 해외 사업하신다는 부모님 말이다. 왜 이 자리에 없으신 거지? 순간 소민은 분노에 찬 표정으로 손에 쥐고 있던 부케를 김 씨에게 내던졌습니다. 정말 왜 이러시는 거예요? 아버님, 몇 번을 결혼하든 그게 대체 뭐가 문제인데요? 바람을 피운 것도 아니고 다 정리된 관계를 왜 끄집어내서 이렇게 망신을 주시는 건데요? 내가 거짓말로 내 아들과 우리 가족을 속이려 한 건 용납할 수 없다. 세 번째 결혼이라고 했으면 솔직하게 얘기했어야지. 이건 사기다, 사기. 그 순간 옆에서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아들 준호가 한 발짝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충격을 받은 듯한 표정으로 소민을 바라보며 입술을 떨었습니다. 소민아, 잠깐만.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떨려 있었습니다. 너 지금 이게 다 무슨 말이야? 이번 결혼이 세 번째라는 게 맞아? 소민은 고개를 돌리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렸고 눈은 바닥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준호는 한 걸음 더 다가가 다시 물었습니다. 소민아, 말해줘. 이게 사실이야? 맞아, 이번이 내 세 번째 결혼이야. 하지만 준호 씨,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진심이야. 이건 거짓말이 아니야. 그의 얼굴은 놀라움과 배신감으로 일그러져 있었고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걸 왜 말하지 않았어? 왜 지금까지 숨긴 거야? 그때 결혼식장 뒤쪽에서 누군가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하객 중 한 명으로 얼굴에는 분노와 경멸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무대를 향해 다가가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어휴, 불효시 같은 년 내가 결국 이렇게 될 줄 알았다. 결혼식장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로 쏠렸습니다. 그녀는 차가운 웃음을 지으며 소민을 노려보았습니다. 멀쩡하게 잘 살아계신 부모님은 부르지도 않고 연기자까지 고용해서 결혼식을 치르겠다고? 정말 대단하다, 대단해. 너는 진짜 정신 차릴 날이 없는구나. 뭐라는 거야? 그런 얘기는 하지 마. 네 부모님이 얼마나 너 때문에 고생하셨는지 아냐? 내가 이런 식으로 계속 사기를 치며 다니니까 결국 이렇게 되는 거야. 난 너한테 쏘은 사람이 아니니까 이렇게라도 말할 수 있다. 제발 정신 좀 차려. 신경질적으로 옷매무새를 정리하고는 결혼식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하객들 사이에는 다시 긴장과 충격이 감돌았습니다. 그녀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하객들을 둘러보더니 갑자기 높은 하이힐을 벗어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그리고는 맨발로 결혼식장 복도를 따라 뛰기 시작했습니다. 고소할 거야. 당신들 다 고소할 거라고. 내가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결혼식장 밖에서 소민의 울부짖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사람들 전부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거야. 소민의 고함 소리에 몇몇 하객들이 고개를 돌리며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결혼식장 직원 중 한 명이 다급히 그녀를 따라갔습니다. 신부님, 제발 진정하세요. 여기는 결혼식장입니다. 더 이상 소란을 피우시면 안 됩니다. 직원은 서민의 팔을 붙잡고 그녀를 진정시키려 했었지만 서민은 격렬하게 팔을 휘저으며 계속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거나? 당신들 내가 누군지 알아? 결국 직원 몇 명이 더 달려와 서민을 붙잡았고 어디론가 데리고 갔습니다. 그녀의 울부짖는 목소리는 점점 멀어졌고 결혼식장은 다시금 침묵 속에 빠졌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무대를 내려다보고 있었고 김 씨는 아들을 바라보며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이후 준호는 결혼식장에서 겪은 충격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은 듯 보였습니다. 직장도 바로 그만두고 집에 틀어박힌 채 세상과 단절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김 씨는 아들의 이런 모습을 보고 마음이 무겁고 안타까웠습니다. 준호야, 아버지가 들어가도 되겠니? 김 씨는 아들 집 앞에서 문을 두드리며 간절히 물었습니다. 하지만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몇 번을 두드린 끝에 결국 문이 열렸습니다. 문틈 사이로 준호가 비틀거리며 나타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수염이 덥수룩하고 눈은 퀭하게 꺼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제발 좀 그만 오세요. 그냥 내버려 두시라고요. 준호는 말끝마다 술 냄새를 풍기며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김 씨는 문틈을 붙잡으며 간절히 말했습니다. 준호야, 내가 이렇게 지내는 걸 아버지가 어떻게 보고만 있겠냐? 저 혼자 해결할게요. 아버지도 이제 그만 좀 신경 쓰세요. 그는 문 앞에 한동안 서 있다가 결국 무거운 발걸음으로 돌아섰습니다. 준호의 아픔을 덜어줄 방법을 찾을 수 없는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내가 결혼을 멈추는 게 맞다고 생각했지만 준호가 이렇게까지 무너질 줄은 몰랐다. 그래도 언제까지 이렇게 놔둘 수는 없는데. 김 씨의 끈질긴 설득 끝에 준호는 마침내 병원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들은 처음엔 고개를 저으며 완강히 거부했지만 김 씨의 간절한 말에 마음을 돌렸습니다. 병원에서 몇 차례 상담을 받은 준호는 점차 자신의 감정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는 준호에게 시간이 필요하며 그동안 스스로를 원망하지 말고 천천히 회복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몇 달 후 준호는 조금씩 삶의 리듬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술병 대신 일상의 규칙을 붙잡았고 김 씨도 아들을 묵묵히 응원하며 곁을 지켰습니다. 아버지, 다시 회사에 복귀하려고요. 이제는 뭔가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 잘 생각했다. 천천히 해라. 한편 준호는 예비 며느리였던 서민을 상대로 사기 결혼으로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법원은 준호의 손을 들어줬고 서민은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김 씨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이건 내가 받은 상처에 비하면 작은 보상이겠지만 이제부터는 내 자신을 위해 살아라. 아버지가 가장 바라는 건 그거다. 그 후 서민은 종적을 감췄지만 그녀의 결혼식장에서 벌어진 난동은 이미 SNS를 통해 퍼질 대로 퍼진 상태였습니다. 소문은 멀리까지 퍼져 그녀의 먼 지인들까지도 그 사건을 알게 되었다고 들렸습니다. 아버지, 들으셨어요? 소민이 그때 결혼식장에서 난동 피운 영상이 아직도 돌고 있대요. 먼 친척들까지 다 알게 됐다더라고요. 잘못을 저지른 건 결국 대가를 치르게 마련이다. 그 여자는 이제 어디서 뭘 하고 다니는지 몰라도 내 인생에서 사라진 게 다행이다. 맞아요. 저도 이제 그 일을 잊고 제 인생을 살아가려고요. 아버지가 아니었으면 저 지금쯤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정말 감사합니다. 김 씨는 그런 아들을 보며 마음 깊이 안도했습니다. 준호야, 앞으로는 너 자신을 가장 소중히 여기며 살아라. 두 사람은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고 준호는 새로운 삶의 발걸음을 힘차게 내디뎠습니다. 몇 년의 시간이 흘렀고 준호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따뜻하고 이해심 많은 사람이었으며 준호가 과거의 아픔을 극복하고 다시금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이었습니다.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준호는 아내가 쌍둥이를 임신했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김 씨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 쌍둥이라고? 손자와 손녀를 한꺼번에 볼 수 있게 됐단 말이냐? 김 씨는 손뼉을 치며 활짝 웃었습니다. 이거야말로 복이 따로 없구나. 내 어머니도 하늘에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니? 몇 달 뒤 쌍둥이가 태어났고 김 씨는 병원에서 막 태어난 손자와 손녀를 품에 안았습니다. 작은 아기들의 오똑한 코와 짙은 눈썹은 준호를 쏙 빼닮아 정말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날 김 씨의 집은 웃음과 행복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들 준호는 과거의 아픔을 이겨내고 새로운 가정을 이루었으며 쌍둥이 손자와 손녀는 김 씨에게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을 선물했습니다. 네 어머니가 부끄러워? 아버지, 여기 오신 분들이 다 의사의 교수님도 많으신데 어머니가 다리가 불편하면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보겠어요? 그냥 오늘 하루만 부탁할게요. 제 체면도 생각해 주셔야죠. 다리 아픈 네 엄마가 그렇게 부끄러워서 혼주석에도 못 앉게 하는 거냐? 됐어요, 여보. 그냥 오늘만 그러자. 네 체면을 위해서 네 어머니는 뒷자리에 앉아 있으라고. 아버지,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잖아요. 좀. 박 씨는 순간적으로 손을 들어 아들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이 자식아, 너 같은 놈은 이제 내 아들이 아니다. 그래, 네 체면 살려줄 테니 우리는 이 결혼식에서 빠져주마. 저 혼주석에 친척을 앉히든 인형을 앉히든 네 마음대로 해라 이제. 본격 시작 전 구독 한번 부탁드립니다.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서울에서 1시간 정도 떨어진 조용한 시골 마을. 이곳에서 박 씨는 40년 넘게 살아왔습니다. 준호는 어릴 때부터 영특한 아이였습니다. 특히 수학을 좋아해 반에서 늘 1등 아니면 2등을 다투며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초등학생 준호가 성적표를 손에 꼭 쥐고 뛰어왔습니다. 아버지, 이번에도 1등 했어요. 준호는 볼이 발그레해진 채 활짝 웃으며 성적표를 내밀었습니다. 박 씨는 장갑을 벗고 손에 묻은 흙을 털며 준호의 성적표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 정말 대단하구나. 우리 준호는 크면 어떤 사람이 될 거니? 난 돈 많이 벌 거예요. 엄마한테 우리 동네에서 제일 큰 집을 사줄 거예요. 그리고 아빠한테는 감을 많이 사줄게요. 아빠 감 좋아하잖아요. 그래, 우리 아들. 내가 그렇게만 커준다면 아빠는 소원이 없겠구나. 아들이 환하게 웃으며 성적표를 내밀면 밥을 먹지 않아도 배부를 만큼 흐뭇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고생 없이 남부럽지 않게 키우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더욱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건축업에 몸담으며 하루하루 성실히 살아온 결과 마침내 집을 마련하고 준호의 학비를 아낌없이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한 푼 두 푼 모아 아들의 학비를 뒷바라지하면서도 한 번도 힘들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준호는 부모의 기대대로 서울의 명문대 의대에 진학했고 지금은 서울의 병원에서 성형외과 의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회관 앞마당에는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앉아 막걸리를 돌리고 두툼한 수육과 김치가 푸짐하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어이, 박씨. 한잔 해야지. 옆집 영감이 잔을 들이밀자 박 씨는 얼굴이 벌개지도록 웃으며 술잔을 들었습니다. 아이고, 이런 날 한잔 안 하면 안 되지. 술 한 모금을 시원하게 들이킨 박 씨는 흥이 오른 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덩실덩실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들 이제 의사야. 서울에서 성형외과 한다니까. 그러면 친구들은 감탄하며 박 씨의 등을 두드리며 축하해 주었습니다. 양팔을 힘차게 흔들며 엉덩이를 들썩이자 사람들은 한바탕 웃으며 손뼉을 쳤습니다. 야, 박씨. 너 정말 복 받았다. 아들 그렇게 잘 키우기 쉽지 않지. 아이고, 부럽다 부러워. 이제 팔자 폈구먼. 그 모습을 지켜보던 아내는 살며시 미소를 지으며 남편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그렇게 좋으세요? 그럼 내 아들이 의사인데 이제 대접받고 살 거 아니요. 이제 우리도 큰 걱정 없이 살겠지.
박 씨의 자랑에 마을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덩달아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에서의 생활은 준호에게 다른 현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가 만난 친구들은 달랐습니다. 부모가 의사거나 교수였고 아니면 대기업을 운영하는 부유한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서울 강남에서 태어나 외국 유학을 다녀온 친구도 많았습니다. 그들 사이에서 준호는 점점 위축되기 시작했습니다. 너 부모님 뭐 하셔? 우리 아버지는 병원 원장이고 어머니는 교수야. 우리 집은 종합병원 운영하셔. 준호는 선배들과 동기들이 아무렇지 않게 던지는 말에 점점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너희 부모님은? 그럴 때마다 준호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시골에서 사셔. 평범하셔. 부모님이 정직하게 살아오신 것을 알면서도 서울에서 만난 사람들 앞에서는 자꾸 숨기고 싶어졌습니다. 촌에서 올라온 자신이 부끄러워졌고 가난했던 어린 시절도 지우고 싶어졌습니다. 처음엔 그저 자격지심이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는 점점 부모를 찾지 않게 되었습니다. 부모가 의사나 교수였으면 나도 더 대우받았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그는 부모를 부끄럽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났습니다. 박 씨는 요즘 들어 아들의 연락이 점점 줄어든다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바쁘니까 그렇겠지. 의사라는 게 원래 힘든 직업이잖아. 그러나 전화를 걸어도 아들은 받지 않았고 가끔 받더라도 짧게 몇 마디만 나누다가 금방 끊었습니다. 아버지, 바빠서요. 다음에 연락드릴게요. 어머니, 저 수술 들어가야 해서요. 다음에 봬요. 처음엔 이해했습니다. 의사라는 직업이 워낙 바쁜 걸 알기에.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아들은 부모를 피하는 듯 보였습니다. 집에 잘 찾아오지도 않았고 심지어 명절에도 바쁘다는 이유로 얼굴을 비추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보, 준호가 우리 피하는 거 아닐까? 아니야. 바빠서 그렇겠지.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화장실에서 쿵 하고 요란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괜찮아? 박 씨는 깜짝 놀라 급히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바닥에는 아내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아이고, 허리가. 아내는 허리를 심하게 부딪혔고 다리까지 다쳐서 제대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괜찮아. 움직일 수 있어. 아파서 못 일어나겠어. 박 씨는 아내를 부축해 병원으로 급히 달려갔습니다. 병원에서는 검사를 마친 후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허리를 강하게 부딪히면서 척추에 신경이 눌리는 요추 신경 손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로 인해 다리 한쪽이 저리고 힘이 잘 들어가지 않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재활 치료를 잘 받지 않으면 앞으로도 걷는데 지속적인 불편함을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박 씨는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날벼락이래? 그 순간 박 씨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럴 때야말로 아들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지만 고객이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삐 소리 후 음성 사서함으로 연결됩니다. 준호야, 어머니가 크게 다쳤다. 전화 좀 해라. 어서 연락 좀 해라. 그렇게 남긴 음성 메시지. 하지만 아들에게서는 아무런 답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내는 한순간의 사고로 인해 다리를 절뚝거리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걷는 것이 예전처럼 자유롭지 않았고 조금만 오래 서 있어도 허리와 다리가 아파와서 자주 앉아 쉬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박 씨는 묵묵히 아내의 곁을 지켰습니다. 불편함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집안 곳곳을 손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손잡이를 달아야겠어. 박 씨는 화장실과 부엌, 침대 옆에 손잡이를 설치했습니다. 아내가 움직일 때 조금이라도 덜 힘들도록 말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아내가 하던 집안일도 이제는 박 씨가 도맡아 하기 시작했습니다.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오는 것도, 아내가 손이 가기 어려운 높은 곳의 정리도 이제는 자연스럽게 박 씨의 몫이 되었습니다. 아내는 처음에는 그런 남편이 안쓰럽고 미안했습니다. 박 씨는 여전히 든든한 남편이었고
비록 예전처럼 건강하게 걷지는 못해도 아내에게 가장 큰 버팀목이었습니다. 아들은 갑자기 소개시켜드릴 사람이 있다며 전화가 왔습니다. 처음에는 반가운 마음이었지만 너무 어린 여자친구를 보며 왠지 불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들의 여자친구는 아들보다 많이 앳된 모습의 여자였습니다. 저희 성형외과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만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혼인신고도 하고 결혼식도 올릴 예정이에요. 그러나 진짜 충격은 아들이 한 말에서 나왔습니다. 이 사람 임신했어요. 박 씨와 아내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소식에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임신이라니? 너무 갑작스러운데 괜찮겠니? 박 씨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결혼이란 평생을 함께할 중요한 일인데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혼인신고부터 하고 결혼식은 나중에 하려고요. 급한 상황이잖아요. 어머님, 아버님, 갑작스러우시겠지만 저희는 끝까지 책임을 다하려고 합니다.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갑자기 결혼을 해도 되는 거냐? 아니, 아이까지 생겼다니. 그런데 아가씨가 너무 어려 보여서 그런데 혹시 몇 살인가? 21살입니다. 그래도 저도 성인이고 알고 다 아는 나이예요. 아들과는 무려 16살 차이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나이 차이가 아니라 며느리가 될 사람은 이제 갓 사회에 발을 들여놓았을 나이였습니다. 아이고야, 친정에서는 뭐라고 하던가요? 아직 허락 안 받았어요. 뭐라고? 아니, 부모님께도 말씀을 안 드린 상태에서 혼인신고부터 하겠다고? 그럼 친정에서는 아가씨가 결혼하는 줄도 모르시는 거야. 솔직히 부모님이 좀 보수적이세요. 그래서 아직 말씀을 못 드렸어요. 그래도 저희 둘이 이미 결정한 일이니까요. 나중에 차근차근 말씀드리려고 해요. 아니, 그래도 부모님 허락 없이 이렇게 진행하는 게 말이 되나? 아직 허락도 안 받았다는 게 좀... 어머니, 아버지 친정에 먼저 알렸어도 결국 반대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미 결론을 내린 아들을 붙잡고 되돌릴 방법은 없어 보였습니다. 결국 부부는 아들의 결혼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래, 내가 끝까지 책임진다니. 우리가 더 이상 반대하지는 않겠다. 아내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박 씨와 아내의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지울 수 없는 불안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너무 빠르게 진행된 결혼 아들과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며느리. 이 결혼 과연 괜찮을까? 그 불안한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몇일 후 박 씨와 아내는 잔뜩 긴장한 채 상견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급하게 진행된 자리였지만 예비 며느리의 부모를 직접 만나게 되어 그래도 좋은 분위기로 풀어나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상견례가 시작되자마자 분위기는 한껏 불편해졌습니다. 우리 딸은 아직 젊고 앞날이 창창한데 이렇게 발목 잡히게 생겼네요. 사위가 의사라도 되니까 다행이지. 아니었으면 벌써 내쳤을 겁니다. 박 씨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게 결혼을 앞둔 부모가 할 말인가? 저희 딸은 아직 어려서 모든 재산도 학력도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책임 사위가 져야겠죠. 물질적이든 뭐든 앞으로 우리 딸이 부족함 없이 살게 해주세요. 아, 그리고 한 가지 확실히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저희는 애 낳으면 절대 안 봐줄 겁니다. 박 씨는 어처구니가 없어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내 역시 입을 꼭 다물고 불편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 저희도 참 당황스럽네요. 결혼이라는 건 두 사람이 함께 책임지고 만들어가는 과정이지. 한쪽이 일방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딸이 아직 21살이에요. 결혼해서 바로 애 낳고 살림하고 그렇게 살기엔 너무 아까운 나이입니다. 다른 애들은 대학교 다니면서 알바하고 그럴 나이예요. 이제 겨우 사회에 나온 애가 벌써 이렇게 묶여야 한다니. 솔직히 우리는 아직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이미 애가 생겼으니 어쩌겠어요. 책임질 거면 확실히 책임지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 씨는 차오르는 화를 간신히 억누르며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죄인처럼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평소 당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마치 사죄라도 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아니, 준호야. 너는 대체 왜 아무 말도 안 하니? 아내도 답답한 듯 아들의 옆구리를 슬쩍 찔렀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아버지, 원래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걱정이 많을 수밖에 없죠. 제가 열심히 하면 다 이해해 주실 겁니다. 그러나 박 씨는 도무지 마음이 편해지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어딘가 위축된 모습, 그리고 며느리 부모의 지나친 태도가 걸려서였습니다. 박 씨는 찝찝한 기분을 안고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아내가 조심스럽게 팔을 잡아 부축해 주었고, 그렇게 천천히 몸을 일으키자 예비 사돈의 시선이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사돈어른, 혹시 어디 안 좋으신가요? 예비 사돈은 미간을 찌푸리며 박 씨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아, 예전에 크게 넘어져서요. 그 모습에 박 씨는 순간 기분이 나빠졌습니다. 아내의 몸 상태가 그렇게 불편한 시선으로 받아들여질 일인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기에 저런 표정을 짓는 건가? 혹시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그러나 예비 사돈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고개를 돌리며 테이블 위에 놓인 가방을 챙겼습니다. 우리도 갑시다. 그저 예비 사돈이 인상을 찌푸리며 짐을 챙기는 모습만이 어색한 분위기를 더욱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상견례는 끝이 났고 아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예비장인 장모를 배웅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 예비 며느리는 아들의 집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예비 며느리는 하루가 다르게 배가 불러왔고 어느덧 출산이 얼마 남지 않은 만삭의 몸이 되었습니다.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네. 예비 며느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자주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버님, 저 아기 용품을 사려고 하는데 돈이 좀 부족해서요. 박 씨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난번에도 아내가 용돈을 보내준 걸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미 아기 옷이며 기저귀며 여러 가지를 준비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왜 또 돈이 필요하다는 걸까? 아니, 저번에 준 돈으로 충분하지 않니? 박 씨는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예비 며느리는 태연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요즘 아기 용품이 얼마나 비싼데요. 유모차도 사야 하고 젖병도 더 필요하고 출산 준비하려면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어요. 박 씨는 찜찜한 기분이 들었지만 곁에서 듣고 있던 아내가 조용히 그의 팔을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그래도 애가 친정에서도 지원 안 해준다는데 우리가 안 해주면 누가 해줘요? 아무래도 아기가 태어나기 전까지는 우리가 좀 도와줘야지. 아내의 말에 박 씨는 결국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또다시 용돈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예비 며느리는 점점 돈을 받는 걸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저기 한 가지 부탁드려도 될까요? 곧 출산이잖아요. 아이가 태어나면 집에 와서 산후조리랑 아기 돌보는 거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박 씨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그런 건 원래 친정어머니께서 해주시는 거 아니니? 그걸 제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친정엄마가 그런 거 바라지도 말라고 하셨어요. 너도 알다시피 집사람은 다리가 안 좋고 허리까지 불편하잖니? 신생아까지 돌보기에는 너무 힘들 텐데. 저 정말 기댈 곳이 없어요. 아이 낳고 몸조리도 해야 하는데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박 씨는 뭔가 모르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렇게까지 매달리며 부탁하는 며느리의 모습이 어딘가 불안하게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박 씨는 고민 끝에 전화를 끊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야, 며느리가 전화했더라. 산후조리 도와달라고 하는데 너도 알다시피 너희 어머니 몸이 불편하시잖니? 그러자 아들은 아무렇지 않다는 듯 가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집에서 쉬면서 애 봐주시면 되잖아요. 그게 뭐가 그렇게 어려운 일이에요? 제가 병원에서 일하는 거에 비하면 솔직히 아무것도 아니죠, 그건. 그리고 어머니 허리 안 좋으시면 앉아서 애 보면 되잖아요. 너 애 키우는 게 애들 장난인 줄 아냐?
허리 아프고 다리까지 불편한 네 엄마한테 할 소리가 그거야. 앉아서 애 보면 된다고. 넌 대체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도 이렇게 철이 없냐? 박 씨의 목소리가 격앙되자 아들은 순간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싸늘한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그럼 오지 마세요. 뭐라고? 저한테 해준 게 뭐 있다고 그러세요? 아버지 저한테 뭐 해주셨다고 이제 와서 이러시는 건데요? 그리고는 뚝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이 자식이? 박 씨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손에 든 휴대폰을 던져버리고 싶을 만큼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란 말인가?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박 씨는 한참 동안 말없이 소파에 앉아 머리를 감싸쥔 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1년 후 예정돼 있었던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결혼식 날 박 씨는 새로 맞춘 양복을 입고 아내를 부축하며 식장에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식이 시작되기 직전 아들이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혼주석 말고 뒤쪽에 앉으시고 다른 친척분이 앉아 계시면 안 돼요? 사람들 보는 눈도 있고 몸을 잘 못 가누시는 모습이 좀 그래서요. 박 씨는 아들의 말을 듣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어머니가 부끄러워? 그러나 아들은 오히려 짜증이 묻어나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사람들 눈치 보는 거 모르세요? 여기 오신 분들이 다 의사의 교수님도 많으신데 어머니가 그렇게 다리가 불편하면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보겠어요? 그냥 오늘만 좀 그렇게 앉으세요. 제 체면도 생각해 주셔야죠. 그 순간 박 씨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옆에서 아무 말 없이 있던 아내가 손을 꼭 잡고 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박 씨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가고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끓어오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래, 체면이 그렇게 중요하구나. 그럼 내 체면은 내가 평생 피땀 흘려 널 키운 건 너한테 아픈 내 엄마까지 창피한 존재가 되는 거냐? 아들은 그 말에 살짝 움찔했지만 이내 얼굴을 찡그리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제발 좀 이해하세요. 이건 그냥 형식적인 자리잖아요. 어머니께서 앞에 계시면 다들 그쪽만 보실 거고 저랑 신부 쪽 사람들도 신경 쓰일 거라고요. 옆에서 아내가 조용히 그의 소매를 잡으며 흔들었습니다. 여보, 아들 말대로 해요. 그냥 오늘만 그러자. 네 체면을 위해서 다리 아픈 네 어머니는 혼주석에도 앉지 말라고.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중요한 건 제 결혼식이잖아요. 그 순간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에게 배신당했다는 사실이 온몸을 찔렀습니다. 영호 씨는 순간적으로 손을 들어 아들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이 자식아, 너 같은 놈은 이제 내 아들이 아니다. 아들은 눈을 동그랗게 뜨며 얼굴을 감쌌습니다. 네? 아버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래, 네 체면 살려줄 테니 우리는 이 결혼식에서 빠질게. 우리 없다고 생각하고 잘 살아라. 우리한텐 더 이상 너 같은 자식 없다. 저 자리에 친척을 앉히든 인형을 앉히든 뭐라든 네 마음대로 해라 이제. 박 씨는 그 말을 남기고 식장을 나섰습니다. 결혼식장은 술렁였고 아들은 당황하며 박 씨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결혼식장은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신랑의 뺨을 때리는 아버지, 그리고 그 모습을 충격에 휩싸여 바라보는 하객들. 저게 대체 무슨 일이야? 결혼식장에서 신랑이 아버지한테 맞았어? 식장은 금세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습니다. 신랑 측 하객들은 수군거리며 서로를 쳐다보았고 신부 측 가족들은 황당한 표정으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아버지, 제발 이렇게 중요한 날에 이러실 거예요? 다들 보고 있다고요. 이제부터 너는 내 자식도 아니다. 그 말에 아들은 더욱 다급해졌습니다. 혼주석에 앉으라고 하면 되지 않냐며 이러지 말라고 애원했습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혼주석에 앉으세요. 너 따위가 무슨 낯짝으로 나한테 부탁을 하냐? 끝까지 내 체면만 생각하는구나. 그래, 그렇게 살아라. 그 순간 택시 한 대가 마침 결혼식장 앞에 멈춰 섰습니다. 박 씨는 망설임 없이 아내를 먼저 태우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는 택시 문을 닫고 아무런 미련도 없이 떠나버렸습니다. 택시는 천천히 출발했고 아들은 그 자리에서 멍하니 서서
점점 멀어져가는 부모님의 뒷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부 대기실에서는 이미 난리가 나 있었습니다. 화려한 웨딩 드레스를 입은 신부는 울먹이며 거울 앞에서 얼굴을 감싸 쥐었고 그 옆에서 신부의 어머니, 즉 사돈은 손을 부들부들 떨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내가 진짜 너 때문에 미쳐버리겠어. 그러게 내가 뭘 했어? 애초에 이 결혼하지 말랬잖아. 신부는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제발 좀 조용히 해. 사람들 다 듣고 있어. 그때 신랑이 다급하게 대기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신부와 사돈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랑 어머니 가셨어요? 안 오실 것 같은데 어쩌죠? 신부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신랑을 바라보았고 사돈은 그 말을 듣자마자 이마를 짚으며 휘청였습니다. 뭐 집에 가셨다고? 아이고, 내 팔자야. 남자 하나 잘못 만나서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사돈은 그대로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고 신부는 눈가에 눈물을 찍으며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장모님, 그래도 이 결혼은 무조건 진행해야 합니다. 지금 제 선배님들이랑 동기 의사들 다 와 계세요. 어떻게든 식은 올려야 합니다. 저희 쪽 친척들 자리에 앉혀놓고 그냥 진행하시죠. 그 말에 사돈은 신랑을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야, 이 정신 나간 놈아. 부모님이 없어졌는데 무슨 결혼식을 진행해. 결혼식이고 뭐고 다 때려치워. 신부는 당황하며 사돈의 손을 잡고 애원했습니다. 엄마, 제발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식을 취소해? 그렇게 신부 대기실은 더욱더 아수라장이 되어갔습니다. 그러나 신랑은 기어코 이 결혼식을 강행하려고 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체면과 명예가 전부였으니까요. 그렇게 신부 대기실 안의 소란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결혼식장은 이미 신랑과 신부의 하객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병원 관계자, 대학 선후배, 동기와 친구들까지. 겉보기에는 화려한 결혼식이었지만 분위기는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야, 근데 아까 신랑 아버지로 보이는 분이 신랑 뺨 때리고 나가는 거 봤어? 뭐 진짜야? 결혼식장에서? 하객들 사이에서 작은 속삭임이 점점 커졌습니다. 이미 누군가는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며 방금 벌어진 사건을 단톡방에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너희 신부 대기실 앞에 가봤어? 문 잠겨 있는데 안에서 싸우는 소리가 장난 아니야. 어떤 여자 목소리가 막 울고불고하고 어른 목소리는 욕설이랑 고함 지르고. 결혼식장 한쪽에서는 연신 하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어색한 분위기의 사회자는 자꾸만 손에 든 대본을 만지작거리며 눈치를 보고 있었고 신부 측 가족들은 난처한 얼굴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이 결혼식 뭔가 이상해.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이거 이러다 결혼식 취소되는 거 아니야? 아니, 근데 신랑이 이렇게 개망신을 당할 거였으면 차라리 조용히 식을 미루지 그랬어? 그러게. 의사 체면이 있는데 이건 완전 병원에서도 소문 다 나겠다. 벌써 하객들 다 눈치챘는데 이대로 진행할 수 있을까? 망신도 이런 개망신이 없네. 어쩌냐 진짜. 결혼식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완전히 엉망이 되고 있었습니다. 신부 대기실에서는 점점 목소리가 커지며 고성이 오갔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됐다. 이딴 결혼식 다 집어치워. 화가 머리끝까지 난 안사돈이 가방을 거칠게 들고 겉옷을 휘감으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부모 말을 들었어야지. 엄마, 제발 그만해. 울먹이는 신부를 뒤로 하고 안사돈은 얼굴을 붉힌 채 대기실 문을 벌컥 열어젖혔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신부 대기실을 빠져나가더니 행사장 문을 밀치고 바깥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신부의 친척들이 놀라며 그녀를 따라 나섰지만 안사돈은 단호한 걸음으로 결혼식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어머, 저기 신부 엄마 아니야? 헉, 진짜 가버리네. 결혼식 관계자들은 얼굴이 새파래졌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결혼식 자체가 아예 중단될 위기였습니다. 급히 대기실 안으로 들어가 상황을 정리하려 했지만 혹시 신부님 결혼식은? 결혼식 스태프가 조심스럽게 묻자 신부는 그대로 무너지듯
헐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울음을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결혼은 무슨 결혼? 다 취소야. 이 모든 사태가 벌어지는 동안 신랑은 얼굴이 새빨개진 채 식장 한쪽에서 머리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아, 씨, 창피해서 못 살겠네. 자신을 바라보는 수많은 시선이 부담스러워 견딜 수 없었습니다. 하객들이 웅성거리며 자신을 쳐다보는 것도 신부 대기실에서 터져나오는 울음소리도 모든 것이 그를 숨막히게 했습니다. 안 되겠다. 그냥 나가야겠다. 신랑은 슬그머니 몸을 돌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식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곧장 주차장으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본 사회자는 난감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잠시만요. 지금부터 중요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갑작스럽지만 신랑과 신부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오늘 예정된 결혼식은 부득이하게 취소되었음을 알립니다. 여러분의 너른 양해를 부탁드리며 귀한 발걸음 해주신 모든 하객 여러분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 축의금은 어떻게 되는 거야? 나 돌려달라고 할 건데? 이건 사기 결혼 아니야. 결혼식은 시작도 못한 채 그대로 끝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신랑과 신부의 이름은 하객들의 입에서 입으로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결혼은 완전한 대참사로 막을 내렸습니다. 한편 박 씨는 아내와 함께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마주 앉은 두 사람은 한숨을 쉬며 차 한 잔을 나누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어릴 때는 참 똘똘하고 착했는데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박 씨는 허탈한 듯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기대를 내려놔야 하지 않겠소. 우리 애 키우는데 정말 최선을 다했잖소.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켜서 의사까지 만들어줬는데 이제 와서 우리가 뭘 더 어떻게 하겠소? 그의 목소리는 덤덤했지만 속에는 깊은 체념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제는 없는 셈 치고 살아갑시다. 자식에게 기대한다고 뭐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아니, 오히려 실망만 더 커질 뿐이더구려. 맞아요. 이제 우리도 우리 인생을 살아야죠. 젊었을 때는 오직 자식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 아이가 잘 되기를 바라며 자신들의 삶은 뒤로 한 채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남은 생을 즐겨야 하지 않겠소? 박 씨는 아내의 손을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후회도 미련도 없었습니다. 이제는 자신들의 남은 시간을 아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박 씨와 아내는 오래된 가족 사진을 한 장 꺼내 불 속에 던졌습니다. 그 불꽃이 천천히 타오르며 그들의 마음속에서도 한때 사랑했던 아들에 대한 마지막 미련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박 씨 부부는 마침내 자식을 내려놓고 자신들의 인생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며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쏟아붓지만 어떤 자식은 그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고 심지어 부모를 부끄러워하며 함부로 대합니다. 하지만 인생은 반드시 돌고 도는 법. 부모를 버리고 무시한 사람은 언젠가 자기 자신도 똑같이 버림받는 날이 오게 됩니다. 세상 모든 부모는 언젠가 떠나고 그들의 빈자리는 두 번 다시 채울 수 없습니다. 부모가 곁에 있을 때 그 사랑과 은혜를 외면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너 어머니 핑계 대며 돈 빌려갔지. 근데 어머니는 한참 전에 돌아가셨더구나. 그걸 또 어떻게 아셨는데요? 도청이라도 한 거예요? 아니면 어디까지 미행하신 건가요? 이건 너무 지나친 거 아닌가요? 네가 뻔뻔하게 거짓말을 했고 우리 가족을 속였다는 게 문제다. 얼마나 우리가 만만하게 보였으면 그런 사기를 치고 뻔뻔하게 고개를 들고 다니는 거냐? 희진 씨, 이게 다 무슨 말이야? 그럼 빌려간 돈은 다 어디에 쓴 건데? 김 씨는 경기도 양평의 한 작은 마을에서 평생 성실히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이웃들과 함께 농사를 지으며 살았고 이후에는 과수원을 운영하며 가정을 꾸려갔습니다. 김 씨는 아내와 함께 검소하지만 정직하게 살며 두 자녀를 정성껏 키워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내는 몇 년 전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랜 투병 생활 끝에 아내를 떠나보낸 김 씨는 한동안 깊은 상실감에 빠졌지만
남은 가족을 위해 다시 일어서야 했습니다. 현재 김 씨는 딸 민지와 아들 영호를 두고 있었습니다. 딸 민지는 결혼 후 서울 서초구의 작은 아파트에서 남편과 함께 살며 아이까지 낳아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민지는 틈날 때마다 양평으로 내려와 아버지와 시간을 보내며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습니다. 김 씨는 평소에도 아들 영호를 볼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영호는 40대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결혼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영호야, 너 언제쯤 결혼할 거냐? 김 씨는 식사 자리에서 틈만 나면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영호는 매번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지금은 일이 바빠서요. 사실 일에 집중하느라 사람 만나는 것도 힘들고요. 결혼은 나중에 생각할게요. 영호는 서울의 한 대기업에서 오랜 시간 근무하며 승진을 거듭했고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삶을 이루어냈습니다. 이미 서울 외곽에 작은 아파트 한 채를 마련할 정도로 돈을 모아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김 씨는 그런 아들이 자랑스러우면서도 늘 걱정되었습니다. 돈이 다가 아니다. 너도 가정을 꾸리고 살아야 하지 않겠냐? 결혼정보회사라는 데가 있더구나. 요즘 젊은 사람들이 시간 없고 바쁘면 거기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더라. 너도 한번 그쪽에서 선을 봐라. 저는 그런 건 좀 어색하기도 하고 마음이 안 맞으면 어떡해요. 내 나이가 이렇게 됐는데 언제까지 기다릴 수만은 없다. 알겠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원하신다면 한번 가볼게요. 하지만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세요. 김 씨는 늘 아들 걱정을 달고 살았지만 최근 영호가 결혼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오자 기쁨과 걱정이 뒤섞였습니다. 아버지, 3개월 전에 선봤던 사람 말씀드린 적 있죠? 저 그 사람과 결혼 준비하려고 합니다. 영호가 식사 자리에서 밝은 표정으로 전했을 때 김 씨는 한편으론 안도했고 한편으론 불안했습니다. 영호야, 서두르는 건 아니냐? 결혼이라는 건 서로를 충분히 알아야 하는 거란다. 그러나 영호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희진 씨는 정말 괜찮은 사람입니다. 저를 이해해주고 저와 잘 맞는다고 느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김 씨는 아들의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지만 가슴 한편에서는 묘한 불안감이 자꾸만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루는 영호가 예비 며느리 희진과 함께 양평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희진이를 데리고 왔어요.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선 희진은 밝은 미소를 띠며 단정하게 차려입은 모습이었습니다. 단아한 원피스의 정갈이 정리된 머리칼 그리고 통통한 얼굴에 번지는 부드러운 미소는 첫인상만으로도 사람을 호감 가게 만드는 듯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한희진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희진은 90도로 허리를 굽혀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그래, 먼 길 오느라 고생했네. 안으로 들어가서 앉으시게. 김 씨는 희진의 밝은 인사와 깔끔한 외모에 나쁘지 않은 인상을 받았지만 어디선가 알 수 없는 찜찜함이 마음속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희진은 준비해 온 작은 선물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준비한 거예요. 별건 아니지만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 씨는 상자를 열어 그 안을 확인하던 중 미묘하게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선물은 바로 그가 알러지가 있는 견과류가 든 고급 디저트 세트였습니다. 그런데 나는 견과류 알러지가 있어서 이걸 못 먹겠구먼. 희진은 순간 깜짝 놀란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 정말요? 아버님, 제가 미처 몰랐습니다. 죄송해요. 그냥 평소에 좋아하시는 걸 여쭤보지 못하고 제가 맛있어 보이는 걸로 준비했어요. 그래, 몰랐으면 어쩔 수 없는 일이긴 하지. 신경 써준 건 고맙게 생각하네. 몰랐을 수도 있지. 하지만 결혼하겠다는 집안에 오면서 나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고 왔어야 하지 않나. 시간이 지나며 결혼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요구가 점점 과도해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영호와 함께 상견례 준비에 대해 이야기하던 희진은 가볍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님, 저희 쪽에서는 각각 5천씩 준비해서 예단비로 1억 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다들 이 정도는 기본으로 하니까요. 예단비를 1억 원이라고? 1억 원이면 요즘 웬만한 집 한 채 값인데 그 돈이 다 어디에 쓰인다는 건지 나는 도통 이해가 안 되는구나. 요즘 결혼 준비는 정말 많은 비용이 들어요. 요즘은 다 그렇게 하잖아요. 다 그렇게 한다고? 내가 알기로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오히려 소박하고 실속 있게 결혼을 준비하는 걸 선호한다고 하던데.
내가 시대를 잘못 따라가고 있는 건가? 저희 쪽 어른들도 그렇고 그런 예단이 있으면 더 보기 좋고 예의에 맞는다고 생각해서요. 우리 집은 평생 검소하게 살아왔고 쓸 돈은 꼭 필요한 곳에 써야 한다는 원칙으로 살아왔네. 그런데 예단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큰 돈을 준비하라는 요구는 나로선 선뜻 이해가 안 되네. 제가 너무 큰 금액을 말씀드렸다면 죄송해요. 결혼은 누가 돈을 얼마나 쓰느냐를 경쟁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하네. 김 씨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불편한 마음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1억 원이라니 요즘 젊은 사람들 결혼이 이런 식인가? 아무리 그래도 너무 과한 요구 같은데. 그러나 옆에 있던 영호는 그런 김 씨를 두둔하듯 나섰습니다. 아버지, 요즘 결혼은 다 이런 식이에요. 김 씨는 아들의 태도를 보며 더욱 답답함을 느꼈지만 직접적으로 반박하지는 않았습니다. 희진은 티 한 잔을 홀짝이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결혼식은 호텔에서 하는 게 어떨까요? 요즘 제 친구들은 전부 호텔에서 결혼식을 하더라고요. 저희도 호텔에서 해야 친구들 앞에서 체면이 서지 않겠어요? 호텔 웨딩이라 비용이 꽤 많이 들 텐데 꼭 그렇게 해야 하는 건가? 아버님, 요즘은 다들 호텔에서 예식을 해요. 평범한 예식장에서 하면 좀 초라해 보이잖아요. 체면이라 결혼식이란 건 가족과 가까운 사람들이 축복해주는 자리면 되는 거 아닌가? 꼭 호텔이어야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구나. 아버님 말씀도 이해는 해요. 하지만 요즘은 시대가 많이 달라졌잖아요. 친구들 중엔 다들 웨딩 사진이며 예식장이며 SNS에 올리는데 너무 소박하게 하면 비교가 될까봐 걱정돼요. 결혼의 의미는 두 사람의 약속에 있죠. 하지만 솔직히 결혼식은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기도 하잖아요. 저도 제 친구들처럼 특별한 장소에서 결혼하고 싶어요. 알겠다. 일단 생각은 해보겠다. 하지만 너무 무리한 요구는 하지 말거라. 결혼 준비가 진행될수록 김 씨의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예단비에 호텔 웨딩 이렇게까지 체면을 따지고 돈을 요구하는 게 단순히 결혼을 위한 것만은 아닐 텐데. 그러나 김 씨는 당장 결혼을 앞둔 아들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 말을 아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점점 더 크고 무거운 불안감이 자리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문득 대문 밖에서 들려오는 자동차 소리에 김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저 왔어요.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다름 아닌 딸 민지였습니다. 김 씨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잘 왔구나. 근데 오늘은 내 오빠랑 예비 며느리도 와 있다. 민지는 고개를 돌려 거실 쪽을 바라보며 말했다. 아, 그렇구나. 안녕하세요. 저는 민지라고 합니다. 오빠 동생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희진이라고 해요. 앞으로 자주 뵙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오빠와 결혼을 준비하는 분을 보니 정말 반갑네요. 우리 앞으로 잘 지내요. 저도 너무 반갑습니다. 저희도 친해질 수 있으면 좋겠어요. 번호 교환해요. 가끔 연락도 하고 제가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볼게요. 희진은 조금 당황했지만 곧 웃으며 휴대폰을 꺼내 민지와 번호를 교환했습니다. 좋아요. 여기서 너무 오래 앉아 있으면 답답하잖아요? 저 근처에 맛있는 디저트 카페가 있는데 다 같이 가보는 건 어떨까요? 커피도 정말 맛있고 분위기도 좋아요. 정말요? 저 디저트 너무 좋아해요. 민지가 추천하는 곳이면 믿을 만하지. 아버지도 같이 가실래요? 아니다, 나는 됐다. 너희끼리 다녀오거라. 아들 영호와 예비 며느리 희진 그리고 딸 민지는 디저트 카페로 향했고 김 씨는 혼자 집에 남아 오랜만에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녁이 되어 민지가 다시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녀는 평소와 달리 어딘가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잠깐 말씀드릴 게 있어요. 무슨 일이냐? 아버지, 오늘 카페에서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려고요. 사실 희진 언니에 대한 건데요. 희진이? 무슨 일인데 그러는 거냐? 민지는 한숨을 내쉬며 차분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카페에서 처음엔 다들 즐겁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오빠와 저랑 잘 어울리려는 모습이었고 분위기도 괜찮았어요. 그런데 제가 화장실에 다녀오는 사이에 뭔가 이상한 대화를 들었어요. 카페로 다시 들어가다가 문 앞에서 우연히 대화하는 걸 들었거든요. 김 씨는 미간을 더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대화? 무슨 대화였는데? 희진 언니 오빠한테 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들었는데 계속 듣다 보니까 병원비를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가 아프시다면서 병원비가 모자라서 돈을 좀 빌려달라고 하는 것 같았어요. 병원비?
그게 정말이냐? 내가 직접 들은 거냐? 네, 아버지. 문 앞에서 분명히 들었어요. 오빠가 조용히 뭐라고 대답하긴 했는데 계속 집요하게 설득하는 것 같았어요. 제가 들어가니까 둘 다 금방 태연한 척하며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더라고요. 김 씨는 민지의 말을 듣고 깊은 한숨을 내쉬며 머리를 감쌌습니다. 굳이 오빠랑만 몰래 얘기하는 게 찜찜하더라고요. 혹시 희진 씨가 오빠를 이용하려는 건 아닌지 걱정돼요. 내 말이 맞다. 이건 분명히 확인이 필요한 문제다. 사실인지 내가 직접 알아봐야겠구나. 김 씨는 민지의 말을 새기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점점 더 큰 불안감과 의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병원비를 핑계로 돈을 요구하다니. 정말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니면 또 다른 속셈이 있는 건지 내가 직접 알아봐야겠다. 이대로 넘어갈 순 없다. 늦은 저녁 김 씨는 집안의 전화기로 번호를 눌렀습니다. 연결음이 몇 차례 울리자 차분한 여성 직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행운 결혼정보회사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귀사에서 제 아들 김영호를 통해 연결된 김희진 씨와 관련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중요한 일이 있어서 연락드리는 겁니다. 네, 고객님. 어떤 점을 도와드릴까요? 김 씨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천천히 본론을 꺼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상대 측 부모님의 연락처를 알고 싶습니다.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 직접 연락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객님, 죄송합니다만 저희는 개인정보보호 정책에 따라 상대 측 부모님의 연락처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이는 고객님뿐만 아니라 모든 회원분들께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저도 규정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번 상황은 정말로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제가 꼭 드려야 할 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고객님, 저희 입장에서도 드리고 싶어도 절차상 드릴 수 없는 정보입니다. 제가 대신 전달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 알려주시면 전달드리겠습니다. 직접 전달해야 할 내용입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상대 측 부모님께는 연락이 불가능하십니다. 연락이 불가능하다니요? 무슨 뜻입니까? 정확한 말씀을 드리긴 어렵지만 부모님께서는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더는 도와드릴 수 없겠습니다. 직원은 급히 말을 마치고는 덧붙였습니다. 다른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그 말을 끝으로 직원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가 끊어진 뒤에도 김 씨는 한동안 수화기를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그는 직원의 마지막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께 연락할 수 없다? 부모님이 안 계시다고? 그는 가슴속에서 점점 커지는 의심과 불안을 느끼며 희진이 단순히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 며느리가 아니라 무언가 감추고 있는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이 결혼 뭔가 제대로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분명하다. 민지야, 내가 아까 결혼정보회사에 연락해봤다. 민지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습니다. 왜요, 아버지? 희진 언니 때문에 그러신 거죠? 김 씨는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래? 그쪽 부모님께 직접 연락하고 싶어서 전화했는데 직원이 말하기를 희진 씨 어머니는 돌아가셨다고 하더구나. 뭐라고요?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요? 근데 희진 씨는 오빠한테 병원비가 필요하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했잖아요. 민지야,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다. 그러면 지금까지 오빠한테 병원비라고 한 건 전부 거짓말이라는 거잖아요? 도대체 그 언니는 오빠 돈을 어디다 쓰고 있는 거예요? 민지는 눈빛이 단단해지며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 이건 안 되겠어요. 제가 직접 가봐야겠어요. 희진 씨가 일하는 카페에 가서 진짜 뭘 하고 다니는지 알아봐야겠어요. 김 씨는 딸의 결심에 우려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지야, 그렇게까지 해야겠냐? 내가 가서 뭘 할 수 있다고. 민지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단호히 말했다. 아버지, 우리 오빠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아시잖아요. 늦게까지 회사 다니면서 모은 돈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런 오빠가 이런 식으로 속고 있다면 제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제가 꼭 확인해 볼게요. 하지만 민지야, 너무 감정적으로 나서지 말고 차분히 상황을 확인하고 오너라. 민지는 예비 며느리 희진이 어떤 사람인지 조금 더 알아보기 위해 서초구에 있는 그녀의 직장을 직접 찾아가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카페 주소를 확인하고 점심 무렵에 조용히 그곳을 방문했습니다. 도착한 카페는 서초구의 중심가에 위치한 대형 프랜차이즈 매장이었습니다. 깔끔한 외관과 세련된 인테리어가 눈길을 끌었고 손님들도 제법 북적거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민지는 카페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잠시 멈춰섰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안쪽을 들여다보니 유니폼을 입은 희진이 직원들과 대화하며 매장을 관리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희진은 밝은 미소를 지으며 손님들을 응대하고 있었습니다. 한 손에는 메모장과 펜을 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직원에게 무언가를 지시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주문하신 음료 준비되면 서빙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오후에는 커피 머신 점검도 꼭 확인하세요. 일은 잘하는 것 같네. 이런 모습만 보면 정말 괜찮은 사람 같아 보이는데. 그녀는 유리창 옆에 서서 조용히 희진을 지켜보며 주변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안쪽에서는 희진이 직원들에게 인계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희진은 서둘러 자신의 가방을 챙기며 직원들에게 말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그럼 다들 수고했어요. 내일 아침에 다시 체크하고 오픈 준비 부탁드릴게요. 직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각자 일을 정리했고 희진은 가볍게 손을 흔들며 카페 문을 나섰습니다. 희진은 서두르는 걸음으로 카페를 벗어나 어디론가 향했습니다. 민지는 희진이 버스를 탄 것을 보고 재빨리 자신의 차에 올라 시동을 걸어 버스를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버스는 점차 도심에서 멀어지며 작은 골목과 외곽 지역으로 이동했습니다. 복도식 아파트는 오래된 건물로 벽에는 낡은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고 계단 주변에는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흔적이 보였습니다. 희진은 한참을 걸어 3층 복도 끝에 있는 집 앞에 멈춰섰습니다. 그녀는 잠시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열쇠를 꺼내 문을 열었습니다. 왔어? 문 안에서 누군가 반가운 목소리로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응, 생각보다 조금 늦었지? 희진도 친근하게 대답하며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민지는 그 장면을 복도 끝에서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녀는 급히 휴대폰을 꺼내 아버지 김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민지예요. 민지야, 무슨 일이냐? 왜 그렇게 급하게 전화를 했어? 민지는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지금 제가 희진 언니를 따라왔는데요. 이상한 걸 봤어요. 뭐가 이상하다는 거냐? 똑바로 말해봐라. 언니가 오래된 아파트에 들어가더니 문을 열자마자 안에서 누가 반갑게 맞아줬어요. 그런데요, 아버지, 언니 혼자 산다고 하지 않았나요? 누가 있었다고? 그게 무슨 소리냐? 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직접 본 거니까 확실해요. 너 지금 어디냐? 너 거기서 잠깐만 기다려라. 내가 곧 바로 갈 테니까 더는 움직이지 말고. 저 여기서 계속 지켜보고 있을게요. 한참 뒤 아버지 김 씨가 아파트 주차장에 나타났습니다. 민지는 깜짝 놀라 창문을 내리며 외쳤습니다. 아버지, 언제 오셨어요? 김 씨는 숨을 고르며 차로 다가와 문을 열고 조용히 탔습니다. 방금 왔다. 택시 타고 바로 왔다. 민지는 아버지가 이렇게 빨리 도착한 것이 놀라운 듯 물었습니다. 택시요? 이렇게 빨리 오셨을 줄은 몰랐어요. 아니다. 내가 그냥 여기 와서 직접 봐야 마음이 편할 것 같더구나. 내가 그걸 지켜보고 있는 동안 얼마나 걱정이 됐겠냐? 아버지, 저기예요. 저 복도 끝에 있는 문으로 언니가 들어갔어요. 처음엔 그냥 혼자 사는 줄 알았는데 안에서 누군가 반갑게 맞아주더라고요. 그래, 사는 집이 여기가 아니라면 곧 나오겠지. 이렇게 오래 머물 일은 없을 테니 잠시 더 기다려보자. 시간이 흐르며 김 씨는 점차 피로감을 느꼈습니다. 차 안에서 복도 끝을 바라보던 그의 눈은 점점 무거워졌고 민지 역시 긴장과 불안 속에서 몇 번이고 창밖을 확인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복도 끝에서 작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지, 들리세요? 뭔가 웅성웅성거리는 소리가 나요. 김 씨는 졸린 눈을 비비며 민지의 손짓을 따라 복도를 바라보았습니다. 문이 열리고 희진이 집에서 나왔습니다. 그녀는 손에 가방을 들고 있었고 뒤이어 중년의 아주머니가 문을 닫으며 따라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짧게 대화를 나누며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김 씨는 그녀의 모습을 주시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저 사람은 누구지?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그 안에서 키가 작아 보이지 않았던 누군가가 나타났습니다. 민지와 김 씨는 깜짝 놀라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저 아이 보셨어요?
언니가 아이를 데리고 있잖아요. 엘리베이터에서 나온 사람들 사이에 약 5살 정도로 보이는 작은 남자아이가 희진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졸린 듯한 표정으로 그녀를 따라 걸었지만 이내 입술을 삐쭉 내밀며 칭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희진은 아이와 함께 아파트를 나와 근처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도착하자 아이는 희진의 손을 꼭 잡고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가지 마. 또 언제 올 거야? 미안해. 엄마가 곧 다시 올게. 너 여기서 이모님이랑 잘 있어야지. 엄마 일 끝나고 꼭 올 거야. 하지만 아이는 고개를 저으며 대성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야. 엄마 가지 마. 희진은 한숨을 쉬며 아이를 달래려 했지만 아이의 울음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그녀는 결국 아이를 꼭 안아주며 말했다. 알겠어. 엄마가 최대한 빨리 올게. 이제 울지 마. 응? 희진이 아이를 달래며 웃는 모습과 아이가 그녀를 붙잡고 울음을 터뜨리는 장면이 사진과 동영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민지는 차 안에서 숨을 죽이며 촬영을 이어갔습니다. 아버지, 제가 방금 다 찍었어요. 이거 오빠한테 보여줘야 해요. 이 광경을 차 안에서 지켜보던 김 씨는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 아이가 희진 언니의 아들인 거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민지야,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 혼자 산다더니 숨겨진 아이가 있었단 말이냐? 이 상황에서 어떻게 결혼을 준비할 수가 있어요? 버스가 출발하고 나서도 민지와 김 씨는 한동안 차 안에서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충격과 분노로 얼어붙은 듯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이고, 머리가 아프구나. 민지야, 일단 집으로 돌아가자. 민지는 운전대를 잡으며 아버지를 살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너무 무리하신 거 아니에요? 아버지, 이런 상황이라면 오빠와 언니, 우리 모두 4명이 모여서 대화해야 해요. 사자 대면을 해서 면전에 대고 직접 물어보죠. 내 말이 맞다. 하지만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만 하자. 내가 너무 지쳤다. 더 이상 생각할 힘이 없다. 민지는 아버지를 집에 데려다 준 뒤 조용히 돌아갔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선 김 씨는 깊은 피로감에 휩싸여 방으로 들어가 옷도 갈아입지 않은 채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눈을 감아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하더니 아이까지 있었다고? 이건 단순히 숨기고 싶었던 문제가 아닌 것 같다. 설마 희진에게 결혼 경력이 있었던 건 아닐까? 이리저리 뒤척이던 김 씨는 결국 새벽녘이 되어서야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아들 영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연결음이 몇 번 울리자 영호가 다소 피곤한 목소리로 받았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김 씨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영호야, 오늘 당장 예비 며느리를 데리고 집으로 와라. 중요한 이야기를 나눠야겠다. 지금요? 갑자기 무슨 일인데요? 아버지? 무슨 중요한 일이신데요? 김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잠시 말을 멈췄다가 강하게 말했다. 지금 말할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내가 알아야 할 중요한 문제야. 그러니 희진 씨를 데리고 무조건 집으로 오거라. 아버지, 뭔가 일이 생기셨나요? 혹시 민지랑 무슨 문제가 있었어요? 왜 이렇게 급하세요? 뭘 그렇게 묻고 따지냐? 아버지가 오라고 하면 그냥 오면 될 거 아니냐? 그리고 김 씨는 아들의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김 씨는 소파에 앉아 머리를 감싸주었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서는 분노와 실망 그리고 걱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 아들 녀석이 이렇게 둔하니 내가 더 답답하지. 저녁이 되어 집안은 조용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민지는 소파에 앉아 초조한 표정으로 손톱을 물어뜯으며 시계를 바라보았고 김 씨는 테이블 앞에 앉아 묵직한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잠시 후 대문 너머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이어 문이 열리고 아들 영호가 헐레벌떡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도대체 무슨 일이세요? 영호는 급히 신발을 벗으며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그의 뒤를 따라 예비 며느리 희진도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영호는 거실에 자리 잡은 김 씨와 민지의 분위기를 확인하곤 이내 표정을 굳혔습니다. 아버지 민지야, 왜 이렇게 심각한 얼굴을 하고 계세요? 무슨 일이신지 말씀 좀 해주세요. 희진도 영호의 옆에 서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혹시 제가 무슨 잘못이라도 했나요? 갑자기 이렇게 부르셔서 무슨 일인지 궁금해서요. 오늘은 중요한 이야기를 나눠야 하니까 너희 둘 다 앉아라. 영호와 희진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거실 안은 적막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민지는 그 긴장된 분위기에 무언가를 말하려다 입술을 꼭 다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도대체 무슨 일인데요? 아버님, 뭔가 오해가 있으시다면 풀고 싶어요. 말씀해 주세요. 먼저 한 가지 묻겠다. 희진아, 너는 영호에게 모든 걸 솔직히 말한 상태냐? 네? 모든 걸 이라니요? 제가 무슨 말을 못했다는 건지. 내가 준비한 게 있다. 김 씨는 천천히 테이블 위에 놓인 인쇄된 사진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 사진을 보고 설명해 보게. 사진 속에는 희진이 아이를 안고 달래는 모습, 아이가 엄마라고 부르며 우는 장면, 그리고 희진이 아이를 중년 아주머니에게 넘기는 모습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희진은 사진을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손으로 입을 가리고 몇 초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게 뭐예요? 희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러나 이내 얼굴이 붉어지며 화난 듯한 태도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설마 저를 미행하신 건가요? 이런 식으로 제 사생활을 캐고 다니는 것 아니잖아요. 사생활? 언니가 오빠한테 솔직히 말하지 않은 게 있다면 그게 더 문제 아닌가요? 제가 이 사진 언니가 설명해야죠. 희진아, 이게 뭐야? 이 아이는 누구야? 아니, 분명 너 혼자 산다고 했잖아. 대체 무슨 일이야? 저 아이는 누구냐? 언니, 대답하세요. 이 아이가 누구인지, 왜 이런 걸 숨기고 있는지 말해야죠. 희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말하려고 했어. 정말 말하려고 했는데 그럴 기회가 없었어. 아니, 그러니까 이 애가 네 애라는 거야? 결혼할 사람한테 이런 걸 숨긴다는 게 말이 돼? 영호 씨, 아버님, 민지 씨,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중요한 이야기를 너무 늦게 했어요. 하지만 제 이야기를 한 번만 들어주세요. 저 아이는 제 인생의 일부예요. 이제는 영호 씨와 새 출발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무슨 문제죠? 희진의 말을 들은 김 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녀를 뚫어져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문제냐고? 결혼을 앞두고 내가 이런 중요한 사실을 숨긴 게 문제다. 우리 집안을 얼마나 무시했으면 그 뻔뻔스러운 낯짝으로 우리 아들한테 들이대.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던 거야? 이걸 내가 다른 사람한테 들어야 해. 제가 말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제가 이걸 말하면 당신이 날 떠날까봐 두려웠어요. 너는 영호에게 어머니 병원비가 부족하다고 돈을 여러 번 빌려갔다고 했다. 내가 결혼정보회사에 확인했더니 너희 어머니는 몇 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하더구나. 영호는 놀란 표정으로 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게 사실이야. 어머님이 안 계신다고. 그럼 내 돈은? 그걸 또 어떻게 아셨는데요? 도청이라도 한 거예요? 아버님, 이건 너무 지나친 거 아닌가요? 그게 지금 중요하냐? 너는 대체 뭘 믿고 우리를 이렇게 속이려 한 거냐? 어머님이 안 계신다는 게 사실이냐고. 그런데 왜 나한테 병원비가 필요하다고 했어? 영호 씨, 나도 사정이 있었어요. 그 돈은 아이를 돌보는데 필요했던 거예요. 언니가 오빠한테 돈을 속여서 빌리고 어머니 핑계를 댔잖아요. 언니는 지금까지 오빠를 이용해온 거예요. 지금 내가 미안하다고 했잖아. 같은 여자로서 내 입장을 조금이라도 이해해줘요. 나도 힘들었어요. 정말로 나를 사랑한 게 맞아? 아니면 나를 그냥 돈으로만 본 거야? 아버님, 정말 제게 하실 말씀이 다 끝나신 건가요? 이렇게 다들 한 목소리로 저를 몰아붙이는 게 참 대단하시네요. 현실적으로 돈이 필요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게 그렇게 문제인가요? 다들 결혼할 때 조건도 보잖아요. 우리만 특별한 것도 아니라고요. 영호는 희진의 뻔뻔한 태도에 충격을 받은 듯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김 씨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고 목소리는 단호하고 차가웠습니다. 우리 가족을 기만한 것도 모자라 거짓말로 돈까지 받아간 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설마 저를 경찰에 신고라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한 짓은 사기다. 내가 받아간 돈이며 속인 사실까지 전부 경찰에 알릴 거다. 희진은 김 씨의 말에 처음엔 말문이 막힌 듯 했지만 곧 억울하다는 듯 손을 휘저으며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그건 아니에요. 큰일로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김 씨는 더 이상 그녀의 말을 듣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여기 김희진이라는 사람을 사기 혐의로 신고하고자 합니다. 제 아들을 속이고 결혼을 빌미로 돈을 받아갔습니다. 당장 잡아가세요. 경찰은 희진을 조사하기 위해 출석 요구를 했고 그녀는 어쩔 수 없이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김 씨와 민지 그리고 영호도 상황을 지켜보기 위해 동행했습니다. 조사가 시작되자 경찰은 희진의 신상 정보를 확인한 뒤 뜻밖의 사실을 전했습니다. 이 여자는 상습범이네요. 과거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여러 사람에게 돈을 뜯어내고 결혼을 빌미로 사기를 쳤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현재 김희진 씨는 여러 남성들에게 사기죄로 소송을 당한 상태입니다. 총액만 해도 억대에 이르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사건들이 많습니다. 상습범? 그러면 지금까지도 다른 남자들에게 똑같은 짓을 했다는 거네요. 경찰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김희진 씨는 결혼을 가장하여 돈을 빌리고 이후 연락을 끊거나 다른 남성들에게 접근하는 방식으로 사기를 반복해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그동안 저한테 했던 말들도 전부 거짓이었단 건가요? 경찰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녀가 말한 병원비, 어머니가 병원에 있다는 등 조사 결과 전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희진은 경찰의 발표에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소리쳤습니다. 그건 오해예요. 제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고요. 상황이 이렇게 된 건 다 제 의도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경찰은 그녀의 말을 흘려듣지 않았습니다. 김희진 씨, 당신의 행적과 관련된 소송 자료는 이미 충분히 확보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의 변명은 의미가 없습니다. 조사에 협조하십시오. 몇 달이 지나 김 씨의 집에는 다시금 평온한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긴 법적 절차와 희진과의 관계를 마무리한 영호는 이제야 조금씩 제 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파혼의 아픔을 딛고 영호는 가족들의 위로와 격려 속에서 조금씩 자신을 되찾아갔습니다. 3년 뒤 영호는 우연한 계기로 회사에서 만난 한 여성을 통해 다시 사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결혼식 후 신랑 신부가 하객들과 인사를 나누는 동안 김 씨는 민지에게서 갓난 손자를 건네받았습니다. 따뜻한 이불에 쌓인 손자는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고 김 씨는 조심스럽게 품에 안았습니다. 아이고, 이 녀석. 이렇게 작고 귀한 존재가 우리 가족에게 오다니 참 감사한 일이구나. 김 씨는 손자의 얼굴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지가 옆에서 장난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손주가 너무 귀여우시죠? 이제 오빠도 아빠가 됐으니 정말 든든한 가족이 될 거예요. 삶이란 참 복잡하고 어려운 거지만 결국 이렇게 행복한 순간이 찾아오면 모든 걸 잊게 되는구나. 이번엔 정말로 잘 됐다. 사람을 믿는 데는 용기가 필요하고 그 믿음을 잃는 데는 한순간입니다. 사랑이든 가족이든 거짓으로 엮이면 그 결과는 참혹할 뿐입니다.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는 사람은 진짜 관계를 만들 자격도 없습니다. 우리 삶에서 마주할 수 있는 고민과 갈등을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이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도 여러분과 함께 울고 웃으며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진솔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